안녕하십니까. 연세의대 강남세브란스병원 이민후과 김경수입니다. 오늘은 코로 호흡하기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께 이제 그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코 하면 항상 이제 코의 외형만 따지기 쉬운데 코가 사실은 여러 가지 기능도 하기 때문에 코로 호흡하는 게 인체에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그 순서로 맨 처음에 코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코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 또 코가 안 좋으면 이제 코로 숨을 못 쉬고 입으로 호흡을 하게 되겠죠. 그런 구강호흡의 문제점.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코가 안 좋을 때 병들이 생깁니다. 강론으로 들어가서 알레르기 비염, 만성부비동염, 비중격 망곡증, 편도 아데노이드 비대증, 수면무호흡증, 이런 순서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 바깥쪽은 다 잘들 아실 테고요. 코 안쪽을 보면 크게 비중격과 코의 옆쪽, 코 이제 우리가 이제 가쪽이라고 부르는데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코의 가운데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밋밋한 구조예요. 요 초록색 부분이 연골로 되어 있고, 요 약간 회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뼈로 되어 있어가지고, 앞쪽이 뼈가지로 뼈로 되어 있으면 이게 아예 움직이질 않기 때문에 더 문제가 큽니다. 이거 참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앞쪽은 연골, 뒤로는 뼈로 되어 있는 이런 밋밋한 구조가 코의 비중격, 코 가운데막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비강 측면, 코의 가쪽을 보시게 되면은 꼭 그 라지에이터를 보시는 것 같지 않으세요? 꼭 뭔가 이렇게 울퉁불퉁하고 뭐 튀어나온 것도 있고 이렇게 오목하고 볼록하기도 하고 이처럼 단면적을 넓히기 위해서 아주 이렇게 올록볼록한 구조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코의 옆쪽, 가쪽인데 이런 이렇게 표면적이 넓기 때문에 여러 가지 코의 기능을 담당할 수가 있습니다. 또 코는 얼굴뼈가 완전히 뼈로 꽉 차 있는 그런 구조물은 아니고요. 이렇게 비어 있는 꼭 굴처럼 되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부비동, 코 옆에 있는 동굴, 내지는 코에 있는 그 옆에 있는 동굴이라 부르는데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눈 밑에 있어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가 상악동, 우리가 상악, 그러니까 위턱뼈라고 이제 부르죠. 이런 상악에 있는 비어 있는 공간, 상악동이고요. 눈 옆에가 사골동, 이 어려운 한자말인데 꼭 이게 그 벌집 모양으로 생겼다 그래서 사골동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눈 위에 여기가 어딘가 하면 앞머리입니다. 그래서 전두고리에 있는 전두동, 크게 세 가지가 있고 하나가 더 있는데 머리뼈 가장 깊숙이 코의 가장 안쪽에 있습니다. 그거는 뭐라 부르는가 하면 이게 꼭 모양이 나비 모양이다 그래서 저평골이라고 그러거든요. 요 뼈 자체를. 그래서 그 뼈 안에 있다 그래서 저평동이라는 크게 이렇게 전두동, 사골동, 상악동, 저평동 이런 네 가지가 있다는 것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그 구조를 갖고 있는 코가 어떤 기능을 하냐 이렇게 많습니다. 먼저 가장 기본적으로 숨이 왔다 갔다 하는 호흡의 통로가 되겠죠. 또 코 하면 역시 냄새입니다. 후각을 담당하게 되고요. 또한 중요한 게 우리가 들여 마시는 숨의 온도하고 이제 그 조절해 주면서 습도도 조절해 줍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저 어디 뭐 알래스카 가서 숨을 쉰다고 하면 그 찬 공기가 영하 0, 그러니까 뭐 0도, 뭐 10도 되는 공기가 바로 폐로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면은 폐가 그냥 망가져 버려요. 그래서 그 온도를 적절하게 체온에 가깝게 32도나 뭐 4도 그 정도로 데워주고 습도도 올려주는 그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코도 찌르면 아파요. 어떤 감각기의 역할을 하게 되고 또 면역작용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이제 몸에 콧물 자체가 하나의 그 방어막이기 때문에 우리 호흡기의 첫 번째로 면역작용을 하게 되고 여과기능이라는 것은 지금 요새 많이들 아실 거예요. 뭐 미세먼지나 그런 것 같은 거를 좀 이렇게 걸러주는 그런 먼지를 걸러주는 여과기능을 하게 됩니다. 또 재채기들 많이 하시죠. 그런 게 어떤 그 반사, 우리가 영어로 뭐 리플렉스라고 부르는데 그런 반사작용을 하게 되고 구음 기능이라는 것이 어떤 작용인가 하면은 우리가 코도 이제 공명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목소리가 좋거나 노래 잘하시는 분들 보면 이렇게 울림소리가 있다고 하죠. 그게 성대뿐만 아니고 우리 그 두개골에서 울려야 되거든요. 그런 그 구음 작용을 하는 이런 중요한 작용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호흡기의 1차 방어막이 바로 코입니다. 이 코의 점막을 더 이제 현미경으로 이건 뭐 주사 현미경이라 부르는 건데 더 자세히 보게 되면은 이와 같은 여러 세포들이 존재하고 세포 위에 가느다란 솜털, 이 섬모가 존재합니다. 요 뿌옇게 보이는 게 그 점액층인데요. 이 점액층에 이제 공기 중에 있는 여러 유해 물질들이 흡착, 달라붙어요. 그럼 이게 그냥 있으면 안 되겠죠.
이런 손모가 이런 그 점액을 쳐줘요. 어디로 쳐주냐? 우리의 코의 안쪽. 그러니까 이 목 쪽으로 쳐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코 같은 거 가끔가다 뱉어낼 때 해가지고 뱉어낼 때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뱉어낼 수 있게 해주는 작용을 이제 코에서 하게 되고, 이거는 직경 10마이크로미터 이상의 먼지를 이처럼 코 점막에서 제거해 주게 됩니다. 우리가 코가 하루에 얼마나 나온다고 생각을 하세요? 양쪽 코에서 나오는 코가 보통 하루에 1리터 나오게 됩니다. 그 대부분은 다 증발해 버려요, 사실은. 그래서 코가 막히면은 오히려 이제 코가 막힌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콧물이 더 안 나올 것 같은데, 콧물이 더 증가하는 이유가 막혀서 이게 증발할 만한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코가 막히면 콧물이 더 나온다. 그런 건 상식적으로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연 우리가 이제 구강으로 호흡을 하는 게 왜 안 좋으냐? 뭐 상식적으로 뭐 코로 숨 쉬는 게 더 자연적으로 더 좋겠죠. 입 항상 벌리고 있는 게 보기도 좋지가 않지만, 왜 그럼 이런 구강 호흡이 안 좋았냐 하면은, 이런 그 1차 방어막인 코를 거치지 않고 바로 이런 공기가 찬 공기나 뭐 뜨거운 공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공기가 바로 기관이나 기관지로 넘어가게 되고, 온갖 세균이나 바이러스, 각종 유해 물질들도 기관지로 바로 넘어가게 돼서 기침이나 가래, 호흡곤란, 이런 호흡기 질환들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 숨쉬는 습관을 가져야만 이 코점막도 건강해지고, 이런 먼지도 거르고 유해 물질을 막아줘서 또 차가운 공기도 따뜻하게 해주고, 또 건조한 공기는 아주 습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코로 숨쉬는 것이 중요합니다. 꼭 구강호흡은 좋지 않다는 걸 알고 계시는 게 좋고요. 이처럼 구강호흡을 하게 되면은 어떤 질환들이 생기느냐?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침이나 객담이 생기면서 하기도 질환들이 생기게 됩니다. 또 이제 입으로 숨 쉬면 사실 뭐 집중력도 많이 저하돼요. 특히 소아 같은 경우에는 입 벌리고 있는 애들이 성적도 떨어진다는 그런 논문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집 애가 입 벌리고 있는지 코로 숨 잘 쉬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입냄새 많이 나죠. 또 잘 때 수면 장애도 상당히 심합니다. 이런 수면 장애가 심해서 어떤 병적으로 가는 게 우리가 수면 무호흡증, 잠을 자다가 호흡이 없어지는 그런 수면 무호흡증이라고 부르고요. 또한 이제 소아의 경우에는 항상 입 벌리고 있게 되면은 얼굴의 성장에도 영향을 주고 치아의 그 교열이 안 맞는 부정교합도 생기게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질환들을 야기하기 때문에 코로 숨 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원인 때문에 이런 그 구강호흡을 하게 되느냐? 어른하고 소아가 좀 약간 다릅니다. 특히 소아도 한쪽이냐 양쪽이냐가 다른데, 특히 애들에서 한쪽이 코가 막힌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의심할 수 있는 게 코 안에 이물. 옛날에는 땅콩 같은 거나 뭐 콩 종류를 많이 넣었는데 요새는 레고를 더 많이 집어넣는 것 같아요. 코에다 이물을 집어넣는 것도 상당히 많아갖고, 이런 이물을 참 제거하기가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한쪽 막힐 때는 꼭 애가 뭘 집어넣는지 안 넣는지를 꼭 보셔야 돼요. 또 콧구멍이 앞에도 있지만 뒤에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뒤에 있는 콧구멍이 막혔는지 안 막혔는지, 양쪽이면 이따 마지막 근처에 말씀드린 그 아데노이드 비대증, 뭐 만성비염, 알레르기 비염 등의 질환이 있고, 어른 같은 경우는 양쪽이면은 모든 코에 생기는 질환들은 다 생겨요. 만성비염, 뭐 알레르기 비염, 뭐 축농증, 뭐 비중격 망곡증 등등이 다 생기는데, 한쪽이 사실은 더 안 좋습니다. 곰팡이. 요새 임플란트 많이 하시죠. 그런 거에 생기는 치성 부비동염, 또 악성 종양 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많은 원인들에 의해서 코막힘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코로 숨을 못 쉬고 입으로 쉰다 그러면 이런 질환들을 의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그 코막힘, 이 구강호흡을 이야기하는 흔한 질환들, 오늘 크게 네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요. 알레르기 비염하고, 알레르기 비염하고 증상은 유사한데 알레르기 비염이 원인이 없는 비알레르기 비염.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농이 차서하고 이제 축농증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축농증, 의학적으로는 만성 부비동염 내지는 만성 코비자를 써서 비부비동염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거하고 코에 생기는 용종, 물혹이죠, 물혹. 그런 거. 다음에 코의 구조적인 문제, 이 비중격 망곡증 같은 것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편도 아데노이드 비대증, 이런 강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코 안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그 정상적인 거, 이렇게 핑크색으로 안에 공기가 들어가는 그 공간이 있고 이렇게 예쁘게 보여야 되는데, 고다한 거는 뭔가 이렇게 퉁퉁 다 부어 보이죠. 색깔도 처음에 보신 것보다는 훨씬 그 창백해 보이고, 그리고 콧물, 목이 반짝반짝한 게 이게 다 콧물입니다.
콧물도 상당히 증가되어 있고 이게 알레르기 비염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이거는 뭔가 색깔이 좀 누렇고 칼라를 보시면 칼라는 훨씬 더 좀 약간 진해져 있죠. 이게 정상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게 이제 축농증, 부비동염의 코 안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코 안에 농이 차니까 계속 코도 풀어야 되고 이 농도 또 되게 끈적끈적해요. 차라리 이거는 풀면 좀 난데 이 또 알레르기 비염은 코가 또 부어서 막히고 이러한 또 특징들을 보이게 됩니다. 네, 먼저 알레르기 비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빨간색으로 보이는 게 알레르기 비염인데 이건 좀 옛날 데이터긴 한데 1995년도보다 2005년도에 거의 한 1.6배 정도가 알레르기 비염이 증가했습니다. 26.4% 정도로 이게 나오는데 이거는 유아에서 본 거기 때문에 상당히 유병률이 높고요. 성인을 포함하게 되면 우리나라 경우는 한 15% 정도에서 알레르기 그 질환들이 생긴다고 합니다. 상당히 그러니까 한 6명, 7명 중에 1명은 알레르기 질환이 있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흔한 질환입니다. 특히 이런 유아 때는 더 많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흔한 거 뭔가 하면은 열심히 영어로 적어놨는데 이게 알레르기 비염을 유발하는 진먼지 진드기입니다. 이 그림이 진먼지 진드기의 그림인데 이런 진먼지 진드기가 죽은 뭐 사체에서 생기는 그 가루나 분변 이런 것들 때문에 알레르기가 유발되고 우리나라 알레르기 비염의 한 70% 정도는 이 진먼지 진드기에 의한 알레르기 비염입니다. 그 인터넷에서 이제 뭐 꽃가루 달력 쳐보시면 지역마다 다 나옵니다. 이건 특히 제가 이번엔 서울 쪽으로 한번 찾아봤는데 이 꽃가루 알러지도 꽤 있죠. 한 30% 정도는 그 정도는 꽃가루에 의해서 생기는데 이 꽃가루 알러지를 보시게 되면은 이건 계절에 따라서 봄에는 주로 나무, 오리나무, 자작나무, 뭐 개암나무 이런 것들에 의해서 많이 생깁니다. 계절이 지금철이죠. 3월에서 한 6월. 요때 알레르기가 아주 폭발적으로 눈물, 콧물, 재채기 한다 그러면 거의 이 꽃가루 알러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 가을에 또 심한 분이 계세요. 어떤 원인인가 하면은 잔디류나 돼지풀, 주로 풀 종류입니다. 쑥 같은 거, 또 제주도에 많은 환삼덩굴이라는 이런 것들에 의해서 많이 생기는데 이런 것은 주로 8월에서 10월까지 생기기 때문에 주로 가을철에 많이 생깁니다. 즉 꽃가루 알레르기 비염은 계절에 따라 다르다는 걸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단은 여러 가지로 하는데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하는 게 이와 같은 피부 반응 검사 내지는 피부 단자 검사라고도 합니다. 이 피부를 이렇게 그 아주 날카로운 그 침이나 보통 란셋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침 같은 거로 피부를 약간 상처를 해요. 찔러서 상처를 내고 거기다 이제 원인 물질을 그 투여를 하고 한 15분이나 20분 정도 있다가 이렇게 피부에 팽윤 올라오는 게 보이는지 안 오는지 걸 이 팽진이라 부릅니다. 이걸. 이런 팽진이 생기는 걸 봐서 그 직경을 재서 이게 과연 알레르기 비염을 유발하는지 아니면 아닌지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요건 지금 양성의 모습이 되겠죠. 그래서 그 알레르기 비염의 치료는 크게 네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회피, 뭐 비겁하다, 욕하지 마 그런 뭐 노래도 있지만 가장 좋은 건 사실 이게 피하는 거예요. 알레르기 비염의 원인은 그 자기가 어떤 검사를 해서 알레르기 비염을 찾았다 그러면 피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이걸 완벽하게는 못 피해요. 뭐 이게 제가 지금 이 강의하고 있는 이 공간에도 어딘가는 뭐 진먼지 진드기가 있고 먼지는 다 있을 거예요. 밖에 나가면 지금처럼 꽃가루도 많을 테고. 그래서 그럴 때는 약물요법을 흔히 병원에 오시면 더 많이 쓰게 됩니다. 이런 걸로 잘 안 된다. 그때는 면역요법을 쓸 수가 있고 그래도 안 된다. 그러면 수술을 하는 그런 이렇게 단계별로 치료를 하게 되겠습니다. 알레르기 비염의 치료 원칙은 하여튼 수술적인 것 말고 처음에는 비수술적 치료입니다. 환경조절이나 회피요법, 약물치료 같은 거, 면역요법이 있는데 우리가 약물은 흔히 항히스타민제, 코에 뿌리거나 먹는 항히스타민제나 코에 뿌리는 스테로이드 같은 것을 많이 씁니다. 이 항히스타민제의 장점은 효과가 아주 빨라요. 뿌리면 금방 뭐 한 15분 정도 있다가 콧물이 마르고 재채기 같은 게 좋아지게 되는데 대신 이런 항히스타민제는 코 막힘에는 그닥 효과가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와 같은 코 분무형 스테로이드 이거는 코 막힘이나 재채기나 뭐 콧물이나 간지러움에 다 효과가 있거든요. 이걸 많이 쓰게 되고요. 이런 그 알레르기 비염의 증상들, 이런 제가 말씀드린 증상들은 약물 치료에 아주 쉽게 다 좋아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어디까지나 증상이 좋아지는 거지 알레르기 비염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이때 뭘 하는가 하면은 면역 치료라고 하는데
이거에 좋은 예가 여러분들이 뭐 작년에 많이 맞으셨던 백신들 있죠. 그 코로나 백신을 예를 들게 되면은 그 원인되는 물질을 조금씩 몸에다 주입을 해줘가지고 그거에 저항하는 힘을 기르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알레르기의 원인을 찾게 되면은 그 원인을 조금씩 소량을 몸에다 그 투여를 해가지고 본인의 과민증을 근본적으로 더 약해지게 그렇게 고치는 방법인데 가장 이론적으로는 좋습니다. 근데 문제가 성공률이 한 70%, 80% 정도이고 치료 기간이 더 문제인데 치료 기간이 3년에서 5년까지가 걸려요. 그러니까 이게 장시간의 시간을 요하기 때문에 알레르기 비염은 완치는 가능하지만 상당히 완치가 어려운 질환입니다. 그래서 또 이제 결국 또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써도 특히 이제 나중에 가면은 코막힘이 더 심해지게 됩니다. 이런 코막힘이 지속되는데 이런 코막힘이 지속되고 약물에 반응하지 않으면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이 코막힘을 유발해준 구조물, 주로 우리가 그걸 합의각계라고 얘기하는데 그 합의각계를 작게 만들어주는 그런 수술을 하게 됩니다. 아까 처음에 보셨던 코 가쪽, 코의 옆에 있는 구조물들이죠. 그 중에 사실은 맨 밑에 있는 이 튀어나오는 이 라지에이터 같은 걸 우리가 합의각계라 불러요. 아래쪽에 있는 코에 튀어나온 구조물, 갑계라 부르는데 이거를 잘라주게 돼요. 옛날에는 이런 방법을 많이 썼습니다. 이렇게 뼈하고 살을 다 같이 자를 수도 있고 이렇게 그 점막은 가능하면 보존하고 뼈만 잘라낼 수가 있고 이렇게 자를 수가 있는데 지금은 이런 방법보다는 여러 가지 기구를 많이 사용합니다. 가능하면 뼈는 놔두고 주로 이 점막이 많이 붙게 되거든요. 이 알레르기 비염 때는. 그래서 그 점막만 그 더 작게 만들어주는 점막 축소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 점막 축소술을 고주파를 이용한다 그래서 고주파를 이용한 점막 축소술을 보여드리고 있는 그런 그 그림이 되겠고요. 이거는 이제 그 점막, 이것도 마찬가지로 점막을 가능하면 보존하고 점막에 부피를 주는 건데 절삭기라는 게 뭔가 하면 이 안에 이렇게 안에 그 톱니바퀴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게 약간 돌아가게 됩니다. 이게 막 모터에 의해서 돌아가면서 안에 부어있는 합의각계 점막 안의 조직만 제거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특수한 미세 절삭기를 이용한 수술법도 있겠습니다. 이거는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알레르기 비염에 우리가 이제 뭐 환기도 해주고 뭐 여러 가지도 하는데 알레르기 비염 환자는 하여튼 어떤 자극이 아주 민감하신 분들이세요. 그런 분들이 어떤 특정 항원, 어떤 원인에 의해서 반응도 하지만 이런 또 실내 공기 오염, 미세먼지나 여러 실내 공기 오염에도 아주 민감하세요. 그래서 이 실내 공기 오염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WHO에서 얘기한 것이 조기 사망하는 인구가 실내 공기 오염으로 사망하는 사람도 있지만 실내 공기 오염이 오히려 더 수가 많다는 그런 통계도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이 실내 공기도 세균이나 곰팡이, 포름알데히드와 같은 유해 물질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데 특히 이런 그 미세먼지가 요새 참 많죠. 봄에 아주 증가하게 됩니다. 이런 그 시기에는 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그 실내 공기 오염에 더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하느냐? 가장 많은 것이 주로 이제 요리할 때 사실 주부님들이 요리할 때 가장 많이 생겨요. 이건 뭐 인터넷이나 방송에서 워낙 여러 그 방송을 타가지고 다 잘 아실 텐데 뭐 예를 들어서 고등어 할 때 튀김 요리할 때 온갖 뭐 미세먼지 많이 생긴다. 그래서 그때는 가능하면 환풍기를 작동하시는 게 좋고 이 바닥에 떨어진 것도 깨끗이 치워야 된다. 이걸 보시게 되면은 집에서 돼지고기, 삼겹살 구워 드시면은 아주 잘 아실 거예요. 분명히 나는 먹기는 그 위에 식탁에서 먹었는데 바닥이 미끈미끈해요. 그만큼 이게 미세먼지 같은, 특히 기름 미세먼지가 막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걸 잘 닦아주셔야 되고, 가능하면 환풍기를 같이 쓰시는 게 좋은데, 환풍기를 또 이게 소리가 시끄럽다고 딱 요리할 때만 쓰시고 바로 끄시는 분이 계세요. 생각보다 미세먼지 그도 계속, 왜냐면 그 요리한 그 팬 같은 거를 같이 없애버려야 되는데 팬은 놔두고 환풍기만 끄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거 남아있는 열 때문에 계속 미세먼지 생깁니다. 그래서 요리가 끝나도 한 2, 30분은 꼭 환풍기를 작동하시는 게 좋습니다. 화학물질이 많이 포함된 가구, 뭐 가전제품, 인테리어 소품 같은 것에 사용을 줄인다. 이게 다 말은 좋은데 현실적으로는 참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가능하면은 좀 이렇게 여유가 되시면 공기청정기를 사용하시는 게 좋고, 공기청정기도 정기적으로 필터 교체를 하고 청소하는 것이 좋고, 또 습도가 있는 게 코의 기능에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이 공기청정기가 좋은데 이게 에어컨하고 똑같아요. 이것도 그 용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 뭐 비싼 거 어디 뭐 메이커 있는 거 하나 샀다고 딱 마루에 놔두고
그렇게 해놓으시고 안방문 열어놓고 있다가 가보면 안방의 냄새 다 배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거 공기청정기는 용량이 있기 때문에 그 용량을 꼭 신경 써갖고 에어컨하고 똑같다는 거 신경 써가지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또 가장 돈이 좀 덜 들고 하는 방법이 집에다 이런 우리가 다림질이나 화초 같은 거 물 주는 분무기가 있으실 거예요. 물 뿌리게. 그래서 요리한 다음에 이런 물 뿌리개를 공기 쪽에 쫙쫙 뿌리세요. 그런 그 중에 있는 그런 먼지나 어떤 그런 미세먼지 같은 것들이 이런 분무기를 통해 나오는 그런 그 물 미스트하고 결합을 해가지고 떨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미세먼지를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다음에 바닥을 쫙쫙 닦으시면은 아주 많이 이제 그런 미세먼지를 제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환기는 언제 하는 게 좋을까요? 보통 미세먼지가 이제 아침, 오전 중에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따뜻한 오후에 하시는 게 좋고, 가능하면 하루에 한 3번, 뭐 3번이란 건 뭐 심할 때만 하시면 되는 것 같고, 회당 30분 이내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를 제거하는 것도 요령이 있다는 걸 꼭 명심하시고, 이런 걸 신경을 써갖고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말씀드릴 것은 이제 만성 부비동염하고 이런 코에 생기는 그 비용이라고 하는 물혹입니다. 아까 보셨던 사진들이죠. 이와 같은 농이 차 있는 축농증,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비동염의 증상은 다 아실 거예요. 코 막히고, 콧물 나고, 코가래 같은 게 목 뒤로 넘어가고, 또 심하면 냄새도 못 맡고.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시게 되면은 이 만성이란 건 보통 우리가 그런 증상이 3개월 이상 지속된 걸 얘기하는데, 이와 같은 만성 부비동염이라고 진단이 되게 되면 치료를 이제 해야만 되겠죠. 근데 이거는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어느 병원 가면 이렇게 얘기하고 어느 병원 가면 저렇게 얘기한다고 하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건 환자에 따라 워낙 치료 방법이 좀 다양하게 하기 때문에 오늘은 일반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한테 처음 왔다 그러면은 일단 한 달 정도 항생제를 써봅니다. 그런 뭐 여러 이제 약물을 써봐서 반응이 전혀 없고 오히려 뭐 똑같다, 뭐 악화된다 그러면 수술을 해야만 되겠죠. 근데 아까 보여드렸던 코에 있는 물혹, 이 비용이 있으면 대부분 수술을 하게 됩니다. 수술은 요새는 전신 마취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전신 마취를 대부분 전신 마취나 이제 국소 마취를 해도 이제 수면 마취를 같이 하기 때문에 그렇게 뭐 통증이 심하거나 그러진 않고요. 이것도 뭐 당일 입원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한 3일이나 4일은 입원해서 하게 되는데 이것도 눈이나 바로 아까 해부학에서 보여드린 바와 같이 눈이나 뇌가 바로 이 코에 있는 부비동 그 비어있는 공간 근처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눈이나 뇌에 합병증이 있기 때문에 그걸 잘 의사분한테 설명을 드리시고 이제 수술에 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술 후에 뭐 바로 좋아지느냐? 절대 아닙니다. 수술 후에 한 달 정도 코에 딱지도 많이 생기고 또 점막도 이제 정상화가 돼야 되기 때문에 완치는 수술하고 한 3개월 정도는 지나야 되고 그동안에 코세척이나 이제 자꾸 씻어줘야 돼요. 그런 코세척이나 어떤 치료, 스테로이드 분무 같은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비강 세척을 말씀을 드렸는데, 뭐 세척하는 방법은 워낙 이것도 다양하고, 뭐 용기도 요새 뭐 신용에 파는 거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그 원칙만 말씀드리면, 가능하면 생리식염수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고, 30도 정도로 미지근하게, 또 그냥 찬물로 하시면은 코에서 그 재채기도 하고 별로 안 좋습니다. 미지근하게 해서 시중에 상용화된 그런 세척기를 사용하시는 거 좋고, 사용하는 물은 식염수가 좋은데 꼭 한 식염수나 어떤 경우에 뭐 3%씩 더 높은 걸 쓰냐면 코가 많이 막힐 때는 3%가 더 좋다는 논문이 있습니다. 3%를 쓰는데 보통 수술했을 때는 식염수로 주로 많이 하시게 됩니다. 하루에 2번 하게 되고 한 번 시행할 때 한쪽당 한 150이나 200, 요새는 조금 더 용량을 많이 합니다. 한 200ml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해서 이제 많이 질문받는 게, 과연 그럼 이게 뭐 매번 해야 되는데, 그냥 수돗물, 그냥 맹 수돗물 그냥 끓이면 안 되냐, 뭐 정수기물 바로 그냥 끓여서 쓰면 안 되냐,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보면은 수돗물이나 뭐 정수기물이나 끓이면 좋은데, 이 염분기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왜냐면 이게 맹물을 쓰게 되면은 코 안에 있는 아까 그 세포의 잔털 보신 기억 나실 거예요. 그걸 선모라고 그러는데 그런 선모 운동이 저하돼서 오히려 역효과가 나므로 꼭 생리식염수 0.9%의 소금물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어떻게 만들까요? 뭐 수돗물을 먼저 가장 좋은 방법은 하여튼 뭐 시중에 나와 있는 것으로 하는 게 좋은데 물을 먼저 수돗물을 한번 팔팔 끓이세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소금물이 좀 약간 식게 되면은 소금도 종류가 많습니다. 그냥 우리가 먹는 굵은 소금 같은 거나 뭐 어떤 뭐 그 또 저 죽염 소금 쓰시는 분이 있는데 그런 거 말고 그게 사실 성분이 여러 가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장 좋은 건 약전 소금이라고 따로 있어요. 그런 약전 소금이 이거는 보통 약국이나 그 의료기 상사 같은 데 가시게 되면은 파는 게 있거든요. 그런 약전 소금을 사용하셔 갖고 하는 게 좋고, 그래서 이런 수돗물 1리터에 정제 소금 9g을 넣게 되면 이게 0.9%의 그 생리 식염수가 됩니다. 그런 거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실 거는 이제 비중격 망곡증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한자가 참 어려운 말이죠. 이 코 가운데 비중격 코 가운데 막이 망곡 휘어져 있는 병이다. 이게 오른쪽 콧구멍이고 왼쪽 콧구멍을 보신 건데 이렇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튀어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은 좀 공간이 보이고 왼쪽은 이렇게 뭔가 튀어나온 게 보이실 거예요. 이처럼 코 가운데 막이 휘어져 있는 병을 저희가 비중격 망곡증이라 부릅니다. 이게 이 병의 특징이 이런 증상이 휘었다고 사실 그 환자가 증상을 꼭 느끼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휘거나 더 휘어도 환자분은 증상을 못 느끼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이제 환자분이 계속 코가 막힌다고 왔는데 이런 것이 심하거나 이런 게 보이면 또 뭐 약을 써도 안 되면 결국 수술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처럼 증상이 있거나 다른 원인을 다 배제하고 원인이 비중격 망곡증에 의한 것으로 판정되면은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뭐 어릴 때부터 계속 있는, 뭐 다쳐서 그런 경우도 있고 어릴 때부터 계속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린 나이 애들도 오는 경우가 있는데 나이는 어느 정도 얼굴이 성장한 14에서 15세 이후에 하는 것이 좋고요. 나이가 드신 분들은 특히 아까 보신 것보다 더 휘어도 증상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꼭 이게 휘었다고 수술하는 건 아니라고 이제 아셔야 되고 수술 후에 이것도 역시 이런 그 합병증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유념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 병은 이제 애들의 주로 있는 병이죠. 편도선. 이 입을 벌리고 보시게 되면 혀의 끝에 양쪽에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편도선이라는 조직이 보여요. 아데노이드는 눈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보통 이제 엑스레이를 찍어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 코의 가장 안쪽, 이제 목의 우리 목구멍의 혀의 위에 맨 끝쪽에 이런 아데노이드라고 보이는 구조물이 있거든요. 이처럼 커져 있는 게 좀 보이고 있는 건데 소화 때는 이런 편도선이나 이 아데노이드가 상당히 커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사춘기가 지나면서는 거의 이게 없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제 별 문제가 아닌데 이게 크다고만 해서는 병은 아니에요. 근데 이런 편도선하고 아데노이드 때문에 여러 문제가 생기면 이걸 제거를 해야 돼요. 특히 어떤 게 생기냐면 이게 커서 문제가 되면 이런 아데노이드형 얼굴이라 그래서 좀 뭔가 좀 사람이 맹해 보이지 않으세요? 아까 제가 아데노이드나 편도선이 크면 집중력이 떨어진다고 했잖아요. 이처럼 뭔가 집중력이 떨어져 있는 얼굴을 보이게 되고 지금 보이시게 되면 코가 막히니까 입을 계속 벌리고 있어요. 뭔가 벌어져 있는 입. 그리고 계속 입을 벌리고 있으니까 아래턱은 뭔가 처져 보이고 상악은 더 튀어나와 보이고 이 턱이 우리가 무턱이라고 부르는 이런 양상이 돼요. 이런 걸 우리가 아데노이드형 얼굴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경우가 이와 같은 아데노이드가 계속 커서 코막힘이 지속되면 생기는 얼굴의 모양이고 이거는 소아 때부터 있는 경우에 생깁니다. 성인 때 생기는 건 아니니까 유아 때가 지속돼서 결국 성인에서 보이는 그런 얼굴이 아데노이드형 얼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크다고만 해서 이걸 수술하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 염증이 그와 같은 편도선염이나 그런 게 1년에 3회 이상, 2년에 5회 이상, 3년에 7회 이상이면 이 편도선이나 아데노이드를 제거해 주는 것을 고려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염증 이외에도 아주 코가 심하게 막힌다. 계속 입으로 숨을 쉰다. 치과 쪽으로 보시게 되면 부정교합이 심하다. 잘 때 숨을 못 쉬는 수면무호흡이 심하다. 내지는 뭐 이런 합병증, 심혈관계 이상이나 삼출성 중이염이 있다. 이런 합병증이 보이면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그럼 시기는 언제냐? 지금은 마취가 많이 발달해서 한 4세 정도면 하는 것 같아요. 3, 4세 이상이면 하고, 몸무게도 과거에는 20kg라 그러는데 지금은 15kg만 넘어도 마취과에서 다 마취를 잘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되면은 이걸 빨리 하느냐, 천천히 하느냐를 따져봐서 수술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이제 강론인데 이 수면무호흡증이라는 거 다들 잘 아실 거예요. 왜 이건 주로 코가 막혀서 생긴 하나의 합병증으로 보시면 되는데 이런 수면무호흡증이 심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은 이렇게 아주 심각한 병들이 많이 생깁니다.
환자의 한 50%에서 고혈압이 동반되고 심근경색, 뇌혈관 질환의 빈도 역시 높게 보이고 특히 이제 이 우리가 차만 타면 조는 분들 많아요. 이게 심하면 운전하다가도 본인이 이렇게 차 몰다가도 조는 경우도 생기는데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자는 동안에 무호흡이 생기게 되면은 저산소증이 이게 문제가 되거든요. 이런 저산소증이 심한 경우에 특히 산소 포화도가 60% 이하로 떨어질 경우에는 이런 심실성 빈맥이라고 해가지고 급사도 가능합니다. 이게 자다가 갑자기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 어른도 있고 소아도 있는데 소아의 경우에 좀 더 흔합니다. 그래서 이게 소아의 경우에 그러니까 돌발성 그 사망이란 걸 얘기하는데 그런 게 원인 중에 하나가 이런 수면 무호흡증입니다. 또 이제 당뇨병도 동반될 수가 있고 낮에 졸리는 그 주간 기면증, 인지 능력 장애, 운전 능력 장애, 하여튼 우울증까지 생기기 때문에 수면 무호흡증, 단순히 코 골고 자다가 숨 안 쉬는 게 문제다. 그게 아니라 여러 가지 합병증이 있기 때문에 이런 수면 무호흡증이 상당히 위험하다는 걸 꼭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진단은 어떻게 하냐? 뭐 보호자의 말로 하는 건 아닙니다. 이제 보호자가 오셔갖고 아유 우리 남편 너무 코 심하게 골아요. 같이 못 살겠어요. 각방 써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병원에 와서 하루 이제 주무시면서 이제 그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진단을 하게 됩니다. 어떤 진단인가 하면은 수면 다운 검사라고 해가지고 그 병원 와서 이런 온갖 장치를 다 붙이고 자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는 동안에 뇌파, 뭐 안구 운동, 근육의 움직임, 호흡, 심전도 이런 것들을 다 이런 기구를 통해서 우리가 체크를 해가지고 과연 자는 동안에 얼마나 무호흡이 심한지를 알아봐서 과연 수면 무호흡증이냐 아니냐를 진단하게 됩니다. 치료는 역시 이것도 가능하면 내과적인 치료가 가장 좋습니다. 가장 이런 분들이 대부분 살찐 분들이 많죠. 이건 MRI를 찍어 놓은 건데 보시게 되면 요 까만 게 이제 이 공기가 통하는 구멍인데 여기가 이제 여기 근처가 목입니다. 이게 여기가 혀고요. 혀 뒤로 이렇게 코를 통해서 이제 바람이 들어와서 쭉 요 밑에 보는 것처럼 내려가 줘야 되는데 뭔가 좀 퉁퉁 부어서 약간 막혀 있죠. 이게 다 지방들입니다. 여기 안에 있는 요 목에 있는 것들은. 이처럼 비만하게 되면은 이제 코도 많이 골고 수면 무호흡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비만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근데 비만을 아무리 잘 교정해도 특히 이제 연세가 드신 분들 나이가 한 5, 60 넘게 되면은 비만이 정상화하게 돼도 한 3, 40%는 좋아지는데 완벽해지는 않습니다. 꼭 비만 치료는 꼭 필요하지만 100%는 아니다. 또 잘 때 똑바로 누워서 자면 심하고 옆으로 누워 자면 좀 편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 자세 교정. 또한 수면 무호흡증을 유발하는 또 약간 전신적인 질환도 있습니다. 그런 동반 질환에 대한 치료가 중요하고요. 입에서 지금 요거를 보시게 되면 요걸가 더 잘 보이는데 이게 이제 상악, 이게 하악이죠. 이 요게 혀입니다, 혀. 혀가 어디 붙어 있는가 하면 이 아래턱에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잘 때 이게 거꾸로 누워 잔다 그러면 이 목 안에서 가장 큰 구조물은 혀기 때문에 혀가 이 목구멍을 바로 막아버려요. 그래서 이 혀를 어떻게 해줘야겠죠. 그런 그 구강내에서 혀를 어떻게 해주는 장치가 구강내 장치라 부릅니다. 이 구강내 장치를 제가 찍어 본 건데요. 이게 이제 윗니, 아랫니, 이렇게 이제 요게 좀 분홍색, 핑크색으로 보이는 게 구강내 장치를 낀 건데, 이건 앞에서 본 것이고, 이건 이제 옆에서 보신 거예요. 보게 되면 이렇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이제 바이트 같은 게 있어가지고,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혀가 이 아래턱에 붙어 있어요. 가능하면 아래턱의 안으로 안 들어가게. 즉, 이런 바이트를 자꾸 조절을 해서 이 아래턱을 밖으로 빼버립니다. 그러면 아래턱에 붙어있는 혀가 목구멍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바깥으로 빠지겠죠. 그러면서 아까 보셨던 요 기도가 더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이런 구강내 장치입니다. 이것도 이렇게 아주 정말 심하지 않은 수면 무호흡증에는 효과적인데 이게 문제가 처음에 적응하는 기간이 한두 달 걸립니다. 당연히 턱을 이렇게 약간 내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한동안 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구, 이 턱 관절이 상당히 아파요. 그거에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처음에 조금 힘드셔도 이거를 한번 껴보자 그랬으면 한번 껴보시는 것도 상당히 좋은 치료법입니다. 그 다음에는 요새 가장 많이 쓰는 가장 좋은 피로법이라고 하는 양압기, 양압 호흡기죠. 양의 압력, 그러니까 압력을 주게 되는 호흡을 해주는 장치. 그래서 양압기 내지는 양압 호흡기라고 부릅니다. 장치는 요게 장치입니다. 요런 장치에서 어떤 압력이 있는 공기를 이렇게 라인을 따라가고 쭉 튜브를 통해 줘가지고 주로 코에다 마스크를 끼게 되는데
마스크를 통해서 코에다 발음을 넣어줘가지고 이 닫혀져 있는 기도를 열어주는 장치가 양압기입니다. 지금은 이 장치가 가장 많이 쓰고요. 현재 이제 그 의료보험도 다 이것도 다 이제 커버가 되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양압기도 진짜 많이 하고들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역시 이 끼면은 죽을 것 같다는 분들도 있어요. 이게 당연히 코를 딱 이제 막고 가능하면 입으로도 숨을 쉬지 말고 코로만 숨을 쉬게 하거든요. 바람이 가능하면 코로 들어왔다가 코로 나와야지만 되기 때문에 훨씬 이런 장치를 하게 되려면 입으로 숨을 안 쉬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은 아예 갑갑해가지고 정말 이게 없는 게 더 난 정말 낫다. 그럼 정말 죽는 줄 알았다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한 달이나 2달 동안은 좀 적응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도저도 안 되면은 결국은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수면무호흡증의 치료, 이게 수술적 치료인데 치료법은 어디가 과연 안 좋으냐에 따라서 수술 부위가 다 정해지게 됩니다. 코가 막히면 코에 대한 수술, 이거는 구인도라는 게 목입니다. 목 안. 구강 쪽이 안 좋으면 이런 구강에 대한 수술, 그러니까 그 구강에도 아래쪽이 안 좋으면 설부나 하인도에 대한 수술, 아예 턱 자체가 너무 안으로 들어와 있다. 그러면 양악을 해가지고 이제 더 빼주는 그런 양악 전진술이라고 하는 아주 수술까지 하게 되기 때문에 수면무호흡증은 다양한 그 환자한테 맞는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 치료로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이비인후과에서 가장 흔하게 하는 이렇게 목젖이 많이 처지거나 이제 이쪽 이제 보게 되면 팔레이터라고 하는 우리가 이게 많이 처진 분들 있고 혀가 아주 큰 분들이죠. 이처럼 목 안이 약간 좁은 경우에 이비인후과에서 이제 많이 수술을 하게 됩니다. 이제 강의를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코에 생기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런 많은 질환에 의해서 코막힘이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뭐 알레르기 비염, 만성 부비동염, 비중격 망목증, 편도와 아데노이드 비대 이런 병들에 의해서 많이 생기고요. 이런 각 질환에 대해서 적절한 치료가 필요합니다. 이런 질환을 빨리 인지해서 각 질환에 대해서 조기 치료를 해야지만 그 병에 의한 합병증이 예방될 수가 있고요. 합병증 중에 이 수면무호흡증은 그 자체가 또 다른 뭐 심장이나 뇌혈관이나 뭐 당뇨 뭐 그런 것들에 대한 합병증을 야기하기 때문에 꼭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특히 요새 같은 환절기에는 뭐 꽃가루뿐만 아니라 미세먼지가 많아서 여러 코 질환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개인 위생을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약물 치료는 증상이 있으면은 약을 드시는 게 좋고요. 원래는 이런 가장 사실 힘들어하는 게 꽃가루 알레르기에 의한 그 알레르기 비염이 제일 힘들어하세요. 그럴 경우에는 비염이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3월에서 5월에 생긴다고 했잖아요. 그 시기가 시작하기 한 1, 2주 전부터는 약을 좀 드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방 차원에서 약을 좀 드시는 게 좋고, 약을 계속적으로 먹는데 이제 나중에 사실 알레르기 비염이 오래 만성화가 되게 되면은 재채기 콧물이나 그런 것보다는 가장 심한 게 이제 코막힘입니다. 그래서 그런 코막힘이 심하게 되면은 약보다는 수술이 더 적절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이제 환자의 그 증상의 지속 기간이나 환자의 증상의 그 심각도 그런 거에 따라서 약을 갈 것이냐, 어떤 걸 갈 것이냐를 또 따질 수가 있고, 환자의 나이가 좀 어려가지고 뭐 계속적으로 약을 먹어야 된다 그러면은 약을 먹으면서 빨리 면역 치료를 해가지고 더 근본적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환자의 그 경우에 따라서 다양하게 진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만성 부비동염의 모든 수술은 다 뭐 간단하다고 얘기해도 이게 아주 간단한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제 어떤 내용인가 하면 다른 뭐 큰 수술, 코에도 생기는 여러 가지 수술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 축농증에 대한 수술, 만성 부비동염에 대한 수술도 부비동이 뭐 여기 상악동에만 그 병이 걸려 있는지 내지는 사골동에 같이 있는지 뭐 눈 위에 있는 이런 그 전두동에 있는지 아니면 아주 안쪽에 있는 저평동에도 있는지 그 부위에 따라서도 그 심각도라고 할까요? 중증도는 좀 달라지게 됩니다. 그런 차이는 보이게 되고 가장 흔한 합병증의 하나가 눈에 대한 합병증입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사골동, 눈 바로 옆에 있는 그런 부비동을 수술하게 되는데 그런 부비동을 수술하게 되면은 이 코하고 눈이 아주 정말 한 1, 2mm도 안 되는 그런 얇은 뼈로 구분되어 있어요. 그걸 해서 그런 걸 이렇게 잘못하다가 잘못도 아니면 이렇게 하다가 좀 건드리면 깨지는 분도 있거든요. 그런 뼈가 깨지면 이게 안화골절이라고 부르는데 그걸 통해서 피가 그로 들어갈 수도 있고 아까 보여드렸던 그 미세 절삭기 그런 걸 요새는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런 걸 이용을 해서 이제 갈다 보면은 어떤 분들은 그 지방 같은 게 튀어나온 분들도 있거든요. 원래부터. 그런 걸 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 눈에 대한 합병증도 있고 또 하나가 이제 그 뇌 쪽에도 합병증이 많이 생깁니다. 이 사람에 따라서 이 뇌하고 코하고도 뭐 뼈가 원래는 두꺼운데 아주 얇은 분들도 있어요. 또 과거에 수술을 했던 분들은 그 뼈가 두꺼운 분들도 있는데 해부가 좀 더 바뀌어 있는 분들도 있고 그런 면들이 있어가지고는 이제 수술을 하다 보면은 이제 예기치 않게 그런 이제 뼈 같은 걸 역시 골절이 되거나 잘못 쳐거나 피가 나거나 해가지고 이런 뇌 쪽으로도 합병증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가 가능하겠습니다. 주로 조금이라도 이제 하게 되면은 입을 주로 벌리고 자죠. 애들이 잘 때 입 벌리고 자고 또 이제 코를 골거나 아주 심하면 그 무호흡 같은 게 생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처럼 애들이 직접 말은 못해요. 왜냐하면 이게 주로 잘 때 보이는 증상이기 때문에 잘 때 이제 코를 걸거나 그런 무호흡이 심하거나 그리고 입을 계속 벌리고 있거나 그리고 좀 더 커서 애가 뭐 코가 막힌다고 얘기할 수 있으면 그런 증상들이 보인다 그러면 일단 이비인후과 가서 과연 이게 코의 문제인지 아니면 편도선이나 아데노이드의 문제인지 그런 걸 감별해서 치료를 해야 됩니다. 수면무호흡증이 원래 처음으로 보이는 증상은 사실 코골이입니다. 그래서 이게 옛날에는 코골이가 뭐 잠을 잘 자는 뭐 징조다. 뭐 피곤하면 그럴 수 있겠거니 할 수가 있는데 사실 뭐 좀 젊은 사람들이 코를 좀 고는 건 별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이제 연세가 이제 40 넘어서 계속 코를 골고 좀 비만하고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이 코만 고는 게 아니고 코를 골다가 처음에 들여 마신 다음에 한 뭐 30초, 40초 숨을 안 쉬고 그 다음에 푹 내쉬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은 그 숨을 안 쉬는 게 무호흡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코골이 중에 무호흡이 동반되면 이미 수면무호흡증이 있다고 보셔야 되고 그런 수면무호흡증의 정도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수면무호흡증이라고 진단이 되게 되면은 그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초기 증상은 코골이로 볼 수는 있겠습니다. 가장 좋은 건 사실 비만을 해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또 비만이 제일 큰 인자이기 때문에 몸무게 관리하시고 운동하시는 게 좋고 두 번째로는 술하고 담배가 상당히 좋지가 않습니다. 이 평소에는 안 고는데 그리고 무호흡증이 없는데 술만 먹으면 곤다는 분들이 많아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아무래도 알코올의 양리약성 작용이 전부 다 이렇게 근육의 힘이 떨어지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결국 코 고는 건 어딘가 이 상기도에 어딘가가 이렇게 막힌다는 얘기인데 그러려면 근육에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술을 하거나 그럴 경우에는 점점 근육의 힘이 떨어지게 되고 담배는 왜 안 좋은가 하면은 이제 이 기도의 점막이 점점 약간 처지게 돼요. 그 어딘가를 또 막을 확률이 많아지게 되기 때문에 음주하고 흡연이 좋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걸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코의 여러 기능 등은 사실 코 점막에서 하는 작용이고요. 코털, 우리가 말하는 코털이라고 하는 것은 그 피부에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걸 아무리 잘라봤자 2, 3mm면 또 금방 잘라서 자라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고요. 오히려 그거를 뭐 잘못 자르다가 코 점막에 상처를 주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보통 가위, 뭐 이렇게, 물론 작은 가위, 큰 가위는 안 들어가니까 작은 가위를 주로 이용하시게 되는데, 그거 하다가 이제 잘못 이렇게 조작하다가 이제 하면은 코피도 나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요새 코털 정리기 이렇게 으잉 하면서 하는 거가 있거든요. 그거 정도로 하시면은 그거는 완벽하게 뭐 털을 다 끝까지는 제거가 안 되고 그 정도 제거하시면 적절할 것 같습니다. 강남 세브란스병원 이비인후과는 이 코골이하고 수면무호흡증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이제 그 수술을 시작한 병원이고요. 그래서 과거에 모 대통령께서도 그 코골이 수술을 하신 적이 있으세요. 그런 정도로 이런 코골이 수술이나 이런 무호흡에 대한 수술은 역사와 전통이 있는 병원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치료를 순정한 해왔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단과 치료를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코에 대한 여러 질환들은 사실 그 병원에서 모든 게 진단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거를 그냥 별게 아니겠거니 하고 묵혀두다가 더 큰 병이 생길 가능성이 더 많기 때문에 여러분 가까이에 있는 병원을 가시고 꼭 이 강남 세브란스 병원을 오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